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전 남편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2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고 직장인이 된 이후 첫 남자친구라 결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결혼을 서두르던 3살 연상의 남자친구 제 쪽에 생각보다 이른 결혼을 하게 됐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평생의 반려를 결정하는 일에 좀 더 신중치 못했던 과거가 후회라면 후회로 남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기에 늦은 나이도 이른 나이도 아니었지만 주변 결혼한 친구도 한 명도 없다 보니 가장 먼저 엄마가 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가진 뒤 아이 갖기를 원했고 남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던지라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원했었는데 제 의견을 따라주어서 고마웠죠. 문제는 남편의 혼자 된 아버님이었는데 누구보다도 무척 손주를 원하시던 분이라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2세 이야기였으니까요. 요즘은 다들 애들 늦게 가지는데 그거 다 늙어서 고생이다. 시골이거든 빨리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다. 아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식도 올리기 전에 무슨 손주 이야기를 해. 성이 부담스럽게. 내가 너한테 다른 부담은 안 주마. 그래도 그거 하나는 좀 약속을 해줘야겠다. 아무리 100세의 인생이라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건데 아이 나는 그래도 준태는 보고 가고 싶어. 시아버지께서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꼭 손주 문제는 고집을 피우시겠다고 선전포고하듯 말하셨죠. 연세가 좀 있으시면 또 모르겠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낳아 또래 젊은 편이셨어요. 50대 중반도 안 되신 나이인데다가 사업을 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분이라 친정 아빠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요. 한창 자기 인생 즐기며 사실 것 같은 나이에 손주 노래를 부르니 처음엔 결혼이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부담스러워. 식 올리자마자 손주 소식 듣고 싶으시다는 분한테 신혼생활 즐기고 싶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 우리 아빠 말만 저렇게 하지 자식 이겨먹고 그러시는 분 아니야. 자식이 나 하나라 새로 들인 식구한테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내가 싫던 건 한 번도 해주신 적 없어. 늘 완벽하게 내 편이셨거든. 늘 나를 위해서 뭐든 묵묵히 해주셨던 분이니까. 남편이 하도 호언장담하며 그럴 일 없다고 단언하고 자기를 믿으라기에 믿고 따른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늘 완벽하게 내 편이었다. 늘 나를 위해선 뭐든 해주겠다. 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니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남편 말대로 결혼 후 더는 아이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신 적은 없었고 저희 결혼에도 넉넉한 지원을 해주시는 등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좋은 시아버지셨어요. 오래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줄곧 혼자서 지내고 계셨는데 살림은 거의 평일에 오시는 가사 도우미 여사님에게 맡기시고 저에게는 한 번도 본인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생일이라고 용돈도 주시고 가끔 해외 출장을 가시면 제 생각이 났다고 선물도 사오시곤 하셨어요. 남편이 외동 아들이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하러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밥만 먹고 얼른 가라고 하시며 부담 안 주려고 하시고요. 주변에서 홀 시어머니만큼 어려운 것이 홀 시아버지라고 겁을 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우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결혼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며 슬슬 아이를 계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전에 마냥 거부감이 앞섰는데 남편도 잘하고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니 좋아하시는 걸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예상 밖의 반응인 거예요. 이제 슬슬 아이 갖는 게 어때? 벌써? 아이, 너 아이 늦게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 난 더 늦어져도 상관없어. 이만하면 우리 둘만의 신혼생활은 충분한 것 같고 아버님 손주 보고 싶어 하셨잖아. 엄마도 신혼생활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나중에 애 낳고 힘들어진다고 얼른 낳으라는데. 글쎄, 우리 아빠 그렇게 손주 욕심 있지 않아. 그때는 너 만난다고 하니까 며느리 될 사람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다가 그냥 하신 말이지.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손주 이야기 꺼내신 적 없잖아. 그거야, 우리 부담 갖지 말라고 그러신 거겠지. 오빠는 어떻게 아들이라 그런가? 좀 무심해. 엄마가 그러는데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대. 속으로 엄청 원해도 괜히 부담될까봐 말 못하는 거지. 그런가? 그리고 시아버지를 찾아 함께 식사하던 날,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이다 말씀드렸어요. 내심 기다리셨을 텐데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대가 무색하게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벌써 애를 갖겠다고? 뭐 벌써 애부터 생각을 해? 요즘 애 안 낳고 사는 부부들도 있다며. 딩크요? 그래, 딩크 그거. 너네도 너무 애한테 얽매이지 말고 그냥 너네 인생 살아. 부부가 살면서 꼭 애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저희야 조금 늦어도 상관없는데 아버님께서 기다리는 것 같아서 1년이라도 더 빨리 아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욕심에 애를 낳으라 말라 하겠냐. 니네한테 그런 걸로 부담 줄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 걱정 마라. 저는 아버님께서 말 못하고 내심 기대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로 니네만 잘 살면 된다.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오해가 있었나 보다. 애를 낳는 것도 니네 자유고 낳지 않는 것도 니네 자유다만 이 요즘은 애한테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인생 즐기며 사는 젊은 애들도 보기 좋더라. 가끔 시아버지 속을 모르겠다 싶은 순간이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때만큼은 아니었을 거예요. 결혼 전에 하시던 말씀만 봐도 누가 들어도 진심으로 손주를 원하시던 분의 말이었는데 갑자기 딩크도 괜찮다뇨. 어쨌거나 확실히 빨리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는 부담은 줄긴 했지만 저는 이왕 마음 먹은 김에 낳고 싶기도 했어요. 아버님 생각해서 서두르고 싶었던 거지 낳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낳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엄마도 나중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체력이 될 때 낳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바람과는 별개로 바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건데 이번엔 남편이 떨떠름해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 아빠 될 자신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프로포즈 할 때도 더 늙기 전에 나 닮은 딸 하나, 오빠 닮은 아들 하나 빨리 보고 싶다더니. 근데 막상 애 낳은 친구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애 때문에 여행 한번 쉽게 가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새벽 수유 돕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 잠 설치는 동료들도 많다 보니까 그냥 좀 걱정이 많아. 다들 하는 걸 오빠라고 못할까 봐? 자신이 없어서 그래. 우리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조금만 더 이대로 살아보자. 아이, 너 아직 30도 안 됐어. 그렇게 빨리 아기 엄마가 되고 싶어? 이상하네. 아버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말만 안 했지 내심 엄청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완전히 바뀐 사람처럼 구니까 오히려 불안해. 불안하긴 뭐가 불안해. 따지고 보면 너를 위해서 하는 생각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내가 더 섭섭하지. 아빠가 될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렇게 썩 와닿진 않았지만 남편 말대로 아직 급한 문제는 아니니 남편의 생각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한 번씩은 시아버님과 식사하고 연차를 몰아 가까운 해외여행도 다니며 즐거운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월경통 문제가 있어서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어요. 월경통이야 학창 시절부터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한 번씩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조만간 임신 계획이 있어서 미리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병원에서 자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 전 산부인과를 다니면서도 없었던 문제였는데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이지요. 임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들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라는 거지. 임신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치 불임 판정이라도 받은 듯이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은 생각 없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아이를 원하게 되는 시기가 올 텐데 남편이나 시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어렵게 털어놓았어요. 우리의 삶에 영영 아이가 없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산부인과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남편이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괜찮대? 아이, 너 한 달에 한 번씩 배 아파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 했잖아. 그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대? 어? 아이, 그건 당분간 약물 치료해보자고 하셨어. 근데 오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쩌면 아이를 갖기 힘들 수도 있다니까? 그게 뭐, 아이, 난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너랑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애가 갖고 싶어서 결혼했음. 뭐 아무나 잡고 결혼했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건강이나 신경 써. 아이, 그럼 약물 치료하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는 거지? 그건 그렇다는데. 난 오빠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너는 가끔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는 게 문제야. 아이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은 진심이야. 요즘 둘이서 사는 부부도 얼마나 많아? 둘이서 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이고. 걱정하지 마. 만약에 너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내가 아이를 꼭 원하게 되면 뭐 입양해도 좋고. 저한테는 그게 큰 문제였는데 남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는 게 너무 위안이 되더라고요. 저와 같은 불안을 하고 있을지언정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얼마나 고맙고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아이를 기다리며 혼자 눈치를 본 건 나뿐이었다는 생각에 민망하기도 하고요. 시아버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하나 했는데 불임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미리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기로 했죠. 근데 제 마음의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아이를 원하지 않고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던 사람 치고는 다른 사람 아이들은 너무 예뻐했거든요. 남들은 그저 인사하고 몇 번 말을 거는 것이 전부인데 남편은 늘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하늘 높이 들어올려 애들 웃음소리 들으며 즐거워하더라고요. 각자 용돈을 각출해 생활하며 돈을 모으고 있던 터라 빠듯할 텐데도 지인 아이들을 만나면 용돈을 주겠다고 10,000원짜리를 선뜻 내밀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였구나 싶으니 내심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다시 아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하던 차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금요일 저녁 아버님 댁에 들러 식사하러 간 날이었어요. 식사 후 보통은 바로 집으로 오는 날이 많았는데 그날은 아버님께서 좀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희들 허락이 필요한 일은 아니어도 준태 네가 내 자식으로 있으니 그저 내 독단적으로 버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해야겠다 했다. 왜? 무슨 일인데? 내가 몇 년 동안 후원하던 보육원이 있잖냐. 거기서 애들을 입양하기로 했다. 어? 딱 한 애들이 있어. 차마 그냥 그대로 두기에 이상하게 마음이 걸려 그렇게 됐어. 오래 고민 끝에 이미 마음은 먹었고 너희한테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만 내 손으로 키울 내 자식으로 들인다는데 미리 말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준태 너야 유산 문제로 나를 원망할까 싶어 미리 말해두는데 네 몫은 확실히 정리해서 줄 테니 걱정 말고 성희 너는 갑자기 외동아들한테 시집와서 없던 시누이랑 시동생이 생기는 거니 골치는 아프겠다만 네가 신경 쓸 문제는 하나 없으니 염려 말아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수출업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다양한 기관에 금전적 후원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저랑 남편도 한번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후원 물품을 나눠드리는데 동참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버님 회사 일이고 또 개인적인 일이니 깊이 알거나 신경 쓴 부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 자기 자식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무려 셋을요. 아버님 나이가 젊어 그만한 아이들을 데려와도 충분히 잘 키우시긴 하겠지요. 유산 분배의 문제야 아버님이랑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만큼 재산이 있으니 입양에도 지원은 확실히 하실 거고 그런데 왜 굳이 입양이어야 하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시어머님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밥을 하실 줄도 모르고 청소도 하기 싫다 하시며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시면서 굳이 아이들을 데려와 키우겠다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딱하고 안쓰러우면 매달 더 큰 돈을 후원하면 될 일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님의 의중이나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 제가 그 자리에서 더는 할 말은 없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입양하기로 한 아이들은 부모를 잃은 3남매였습니다. 제일 큰애가 중학교 3학년으로 벌써 16이었고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막내가 7살이었어요. 그동안 후원을 하며 많은 아이를 만나봤는데 그 3남매가 유달리 마음에 턱 걸려 며칠을 잠 못 이루셨다고 해요. 입양도 하나의 가족이 되는 과정인데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고 애초에 조건을 가지고 입양을 하려던 사람도 그렇게 마음에 걸린 아이를 데려다 키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 아빠 종잡을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황당한 일을 벌일 줄은 몰랐네. 이건 지금 황당한 정도를 넘어섰어. 젊다정다 하시지만 그만한 애들 키울 만큼 젊으신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아버님이 어떻게 애들을 키워? 이건 솔직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아니, 솔직히 나한테 신경 쓸 거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빠는 그 애들이 우리 차지가 안 되리라는 약속할 수 있어? 막내가 7살? 걔가 대학 갈 때쯤엔 아버님 환갑 훌쩍 넘어서 칠순 바라보셔. 그 전까지 아버님이 자기도 아버지로서 할 역할을 전부 혼자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빠가 벌인 일인데 우리한테 떠맡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내가 그럴 일 없게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도 다소 황당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서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각자가 하는 일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좋게 말하면 존중이지만 달리 말하면 서로의 선택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부자 관계가 원래 그런 느낌인지 딸 둘인 가정에서 자란 저로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만약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겠다고 했더라도 남편은 그러시냐 하고 넘어갔겠지만 저라면 그게 아무리 아버지 일이라도 나서서 이것저것 관여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황당한 문제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가 좀 답답했습니다. 결국 시댁 욕은 친정에서나 한다고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엄마랑 언니를 얹혀두고 이야기를 했지요. 아니 그게 무슨 사돈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대박. 진짜 할 말이 없다.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 부부도 아니고 혼자 사시는데도 이den이 된대? 몰라. 시아버지 말로는 그래. 나이도 재산도 여러 여건상 부합했나 봐. 그러니 이미 이야기 다 끝낸 것처럼 말을 하시지. 아니, 지금 애 하나 데려오겠다고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부모 잃은 삼남매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한다고? 평생 밖에서 사업만 하던 사람이 무슨 수로 밥도 못해서 도우미 불러다 쓴다면서 애들 부모라도 고용하겠대? 모르긴 몰라도 나한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으니까 미안해할 것도 없다는 투인 거 보면 그렇게 하시려나 보지. 진짜 남들이 들으면 노망 났다고 할 거다. 그렇게 돕고 싶으면 돈이나 보내주면 될 것이지. 그 나이 먹고 애 셋을 자식으로 들여서 키운다니 애 보는 게 쉬운 줄 아는 양반인가 보네. 대단한 사회사업가라는 소리 듣고 싶은가 보다. 근데 혹시 제부애 아니야? 뭐? 무슨 말이야? 애가 중3인데. 그럼 오빠가 몇 살에 사고 쳤다는 거야? 하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긴 한다. 아 잠깐. 혹시 그럼 너네 시아버지 애 아니야? 아니, 진짜 언니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랬으면 걔네가 왜 보육원에 있어? 그냥 데려다 키웠겠지. 첫째가 16이면 너네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이라는 건데 결혼 생활에 부정행위 했다는 걸 아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솔직히 둘 사이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별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아마 오빠는 아, 그러셨어요? 하면서 시어머니 죽고 나서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그냥 넘어갈걸? 어떻게 생각해도 핏줄이 아니고서야 납득이 안 되니 나도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 문제는 친정이 말한다고 한데 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달리 제 푸념을 들어주고 함께 황당해하고 공감해주니 답답함은 좀 가셨어요. 그 사이 가정 방문 절차도 모두 끝났고 아이들이 오는 날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있다가 한 가정에 입양될 기회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쩌면 더 좋은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기도 하니 저는 끝까지 설득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도 있었고 결국 제 일이 돼서 골칫거리가 될까봐 지레 겁먹은 것도 맞습니다. 아버님, 아이들을 도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입양만이 정답이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려고 해요? 못할 것도 없지. 뭐 아무리 시설이 좋다지만 가정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냐. 성인이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야. 네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도 다 안다.
하지만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애들이 그렇게 어린데. 앞으로 애들 학교에 신경 써야 하는 일도 많고요. 아버님 사업으로도 바쁘신데 새아이 아빠 역할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못 가면 사람을 사서라도 보내면 된다. 당분간은 송 여사가 애들은 좀 맡아주기로 했다만 적당한 사람을 찾아 보모해줄 사람 구하면 된다. 이거 어디까지나 내 일인데 이 출퇴도 나서지 않은 일에 네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 마음이 좀 좋지 않구나.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님께서도 제 마음을 모르진 않다고 하시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연세에 그렇게 어린애들 데려다 자식 삼아 키우겠다는 걸 반길 자식들이 어딨겠어요. 자기 또래 친구들 부모 나이대에 있는 평범한 가정에 입양될 수도 있는 거고요. 솔직한 말씀으로는요. 아버님께서 아무리 제가 신경 쓸 일 없다지만 준태 씨랑 법적으로 형제 관계가 된다고 하면 결국 우려하던 일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나설 수밖에 없죠. 그런 일 없대도 문제가 되면 내가 차라리 파양을 하면 했지. 니네한테 도움받을 일 없으니 그만해라. 그저 돈으로 후원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마음이 가는 애들을 데려다 사랑으로 키우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니 더는 이 문제로 말도 꺼내지 마라.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황당한데 저렇게 쉽게 파양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한 번도 제게 화를 내신 적도 없는데 완강하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시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애초에 아이들 문제에 저는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고요. 나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니까 행여나 애들 일에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 오빠도 마찬가지야. 애들 일이라고 대신 학교 부여다닌다거나 그러면서 아버님 대신 아빠 역할하면 나랑 끝이야. 알아? 그럴 일 없다니까.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불쌍한 애들 도와 잘 살 기회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반대할 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아빠 나이도 있는데 어려우면 자식이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버님이 돈이 있고 오랫동안 사회복지에 힘쓰셨으니 겉으로 보기엔 입양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생각에도 아버님이 전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아이를 낳아서 키우든 데려와서 키우든 혼자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키우는 거지. 하나도 힘들 판에 무슨 삼남매를 데려다 키우시겠다고. 가만 보면 너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다 사는 것 같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왜 그래? 아빠가 제대로 키울지 안 키울지 어떻게 알고? 오히려 오빠가 그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해. 솔직히 말해봐. 설마 오빠 애들 아니야? 아, 야, 아빠가 삼남매 입양하겠다고 한 말보다 지금 이 말이 더 황당하다. 큰애가 중3이라며. 그럼 내가 애를 몇 살에 애를 만들었다는 거야? 나 완전히 범생이 찐따였다니까. 대학물 먹고 사람 됐다고 동창들이 하나도 못 알아보잖아. 애는 무슨?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 그로부터 며칠 후 애들이 시아버님 집으로 들어갔고 첫 식사 자리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애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셨다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특별함도 느끼지 못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취직 전까지 학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그런지 그냥 학원에서 보던 흔한 애들 같았죠. 첫 만남의 자리라 어색하기도 했겠지만 첫째 여자아이는 딱 봐도 내성적이고 속이 깊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첫째인데다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어린 동생들의 반부모가 되었으니 그 속이 알기 어려울 만큼 깊게 했지요. 그러다 보니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하지 말수도 적고요. 둘째도 자기 언니 옆에 꼭 붙어서 눈치 살피기 바빴는데 그나마 어린 막내만 새 집에 와서 제 입에 맞는 음식이 좋은지 신났더라고요.
순서대로 아연이, 아정이, 태호다. 여기는 너네 오빠 형인 준태, 그리고 처인 성이야. 아연이, 아정이는 새언니라고 부르면 되고 태호는 형수라고 불러라. 네. 준태랑 성이는 뭐 따로 할 말이 있고 딱히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이 그죠? 이렇게 가족이 된 것도 인연이니 잘 지내보자. 나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 그냥 나이 많은 오빠 형이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뭐 용돈이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해. 아니, 뭐 아빠가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래, 그런 건 니네 신경 쓸 거 없다. 그래도 가족이 됐으니 서로 좀 신경 쓰고 이렇게 모여 식사나 하자.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어 보태지 않고 아버님 말씀에 고갯짓만 했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던 식사 시간을 보내고 나니 생각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괜히 제 일이 될까 반대한 마음이 컸는데 막상 애들을 만나고 보니 묘하게 제가 나쁜 일에 동조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식사 내내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당연히 없던 가족이 생겼으니 어색하고 불편하긴 하겠지만 애들을 직접 보고 나니 이상하게 찝찝한 겁니다. 다행히 애들이 착해 보이더라. 한 번 봐서 어떻게 알아? 다들 겁먹은 듯이 앉아있는 게 난 걱정이 더 앞선다. 딱 보니 첫째는 벌써 사춘기에 자기 위치 때문에 순순히 마음 열지도 않을 텐데. 딸도 한번 키워본 적 없는 아버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열겠어.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해도 어쩌겠어. 다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지. 오빠는 되게 아무렇지 않나 봐. 그럼 내가 특별히 나쁠 건 또 없지. 참 특이해. 다 떠나서 유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결사 반대해야 하는 건 오빠 아니야? 유상? 어차피 아빠 나한테 다 물려주실 것도 아니었어. 어렸을 때부터 회사 물려받을 생각 아니면 전부 내 거 아니니 꿈깨라고 하셨었고 이번 일에도 입양하든 안 하든 나한테 상속되는 지분율은 변함없으니 그걸로 반대할 생각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고 사업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던 사람이라 엄마도 살아생전 아빠 하는 일에 뭐 하나 반대해 본 적 없어. 그 성격 아는데 부딪혀봐야 뭐해. 나만 깨지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별개로 애들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싶으니 마음이 좀 그래. 아버님이 돈이 많지 사랑이나 표현이 많으신 분도 아니잖아. 가뜩이나 더 신경 써야 하는 애들일 텐데. 그냥 처음부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셈 치면 되는 거지 뭐. 나도 자랐는데. 경우가 다르잖아, 경우가. 계속 속 편한 소리만 하니 답답해 죽겠다. 너야말로 그만 좀 신경 써라. 누가 보면 네 동생으로 들어온 줄 알겠어. 너처럼 시누이 시동생한테 신경 쓰는 사람도 없을 거다. 시아버지며 남편이 나서서 제발 좀 신경 쓰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남편 말도 틀린 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제 의무가 아닌 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자꾸 아버님 집에 갈 때마다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사정을 아니 말 한마디를 해도 더 신경이 쓰이고 눈치가 보이는데 아버님이 도무지 배려란 것이 없어 옆에서 보는 제가 더 민망하고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거든요. 친부모에 관한 이야기는 애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 뻔한데 저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에 서슴없이 꺼내고요. 그러니까 아연이 너네 부모가 죽은 게 언제쯤 이랬지? 재작년 여름이에요. 아하 맞아. 그짐이랬다. 정 원장이 딱 니네가 장마가 끝나고 한참 무더웠을 때 입소했다 했으니 애들이 부모랑 캠핑을 다녀오는 길에 큰 사고가 나서 앞자리에 타고 있던 부모만 한날 한시에 저 세상으로 갔다고. 부모가 가면서 애들을 살렸지
나란히 앉은 삼남매는 입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멀쩡했다는데. 저, 아버님, 그만하시죠. 뭐? 아이, 뭐를 말이냐? 그게 저희 이만 봐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 온지 얼마나 됐다고. 전에야 나 혼자라 상관없었다만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서로 친해지고 해야지. 그렇게 벽을 두고 대면대면하면 가족 같은 유대감 쌓기도 힘들다. 아이, 준태도 태호랑 좀 놀아주고. 아버님께서는 집에 방문할 때마다 애들과 많은 이야기며 시간을 보내길 원하셨어요. 신경 쓸 거 하나 없다더니 결국 이런 사소한 모임 자리 하나에서도 저나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했나 싶어 남편을 힐끔 봤지만 남편은 그저 애들 보고 싱글벙글하고요. 시아버지의 막말에 어떻게 화제를 돌리긴 했는데 첫째를 힐끔 보니 어두운 얼굴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괜히 그 자리에서 울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 첫째를 따로 불러냈지요. 아연이가 성적이 좋다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첫째를 부르니 둘째가 쪼르르 따라오고 막내는 남편에게 붙들려 놀고 있었고요. 첫째와 둘째가 지내는 방에 들어오니 첫째가 가방 안에 반으로 접어둔 시험지를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성적에는 관심도 없던 터라 그저 형식적으로 웃으며 받았죠. 그런데 그 시험지가 공교롭게도 영어 시험지인 거예요. 아버님 말대로 공부를 잘해 상위권에서 논다더니 영어 점수가 89점으로 상위권 친구 치고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훑어보니 다소간 비슷한 실수에 의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직업병이지요. 첫째는 그럴 줄을 몰랐는지 놀란 듯 싶다가도 설명을 해주니 금세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듣더라고요. 여사님께서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없는 자리에서도 조용조용 큰소리 나는 법 없이 잘 지내고 식사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자기가 먹던 그릇을 싱크대에 넣는 등 기본 예절도 잘 갖추고 있다고 칭찬하면서요. 그 후로도 몇 번을 만났지만 아이들은 나무랄 것 없이 착하고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이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어긋난 관계성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둘째인 여동생은 눈에 띄게 이것저것 잘 챙겼지만 막내한테는 그다지 정이 없어 보였어요. 막내가 누나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가도 그 바라보는 눈빛이 둘째를 볼 때랑은 확실히 다르고요. 아연이가 어린 태호한테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을까요? 아연이, 아이 그게 누나답지 못하게 그런 구석이 좀 있더라. 부모 사고가 태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태호 때문에요? 운전하는 자기 아버지한테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났으니 태호 때문에 부모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안타깝네요. 이 아연이가 첫째답지 못하게 포용력이 없어 좀 아쉬워. 그게 어떻게 셋째 탓이라고. 아연이도 애고 똑같이 부모를 잃었는데 그런 원망을 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아버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관계를 개선시키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오히려 막내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첫째를 나무라거나 눈에 띄게 막내를 챙기는 식으로 차별을 하는 일도 있었죠. 별것도 아닌 일에 첫째를 크게 혼내고 오히려 남편의 저지에도 장난을 쉬지 않는 막내에게 관대하게 구는 식으로요. 물론 막내라는 위치상 어느 정도 더 너그러워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상처를 받은 첫째나 둘째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질 것이 뻔하니 그게 우려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애들 앞에서 너무 아연이 나무라지 마세요. 특히 태호 앞에서 태호 잘못을 탓하시기보다 아연이를 나무라면 태호가 아연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뜩이나 태호에 대한 원망이 있는 아연이한테도 좋지 않죠. 그게 아직 철이 덜 들어 그렇지. 철이 들면 왜 그렇게 하는지 깨달을 테니 걱정 마라. 어차피 아버님이 자식으로 키우는 애들이라 저도 더 이상 관여할 생각은 없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매번 얼굴 맞대고 식사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불편한 상황이 생기니까 더는 이 자리가 즐겁지가 않아요. 대체 뭐가 너를 그렇게 불편하게 한다는 거야? 대놓고 애들 차별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차별? 내가 아연이 걔 학원 밀어내는 돈이 얼만 줄 알아? 태호야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학교도 안 가는 막내인데 똑같이 아연이 대하듯 으름장을 놓아가며 굴 필요는 없지 않냐? 아현이도 으름장 놓을 일이 뭐가 있어요? 공부 잘하고 말도 잘 듣는다는데 아현의 마음은 알아주시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막내 예뻐하라고 하면 마음이 가겠냐고요. 그리고 아연이한테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아연이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옆에서 봐도 아버님께서 아연이 아전이 볼 때랑 태우 볼 때랑 표정이 달라요. 그런데 애들이 못 느낄까요? 알았어. 내가 이만한 애들 키워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다. 이 나이에 부모 된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는 너한테 잔소리 들을 줄 몰랐다 내가. 주제 넘은 참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매번 식사 때마다 애들 눈치 살피게 되는 게 너무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시아버님과 한바탕 아닌 한바탕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요. 그저 식사하는 자리인데도 마음이 불편하니 얼른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요. 엄마는 참 기가 막힐 일이라고 하면서도 애들 신세 생각하니 딱하다고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부모 그렇게 보내고 아마 혼자 남은 기분이었겠지. 동생들이 있어도 어려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래 뭐래. 막내 그거 한 대 쥐어박으면서 괴롭히지 않은 것만 해도 장하다. 애를 애로 키워야지. 벌써부터 그렇게 애 어린 취급하면 어쩐다고. 마음 같아선 무슨 상관이냐 딱 잘라버리고 싶은데 매번 그렇게 볼 때마다 그러니 모른 척하기도 힘들어. 불편해 죽겠어. 내가 아버님이랑 같은 마음도 아닌데 괜히 아버님이랑 한편 먹은 것 같고 그렇다고 신경 쓰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적당히 해. 안쓰럽다만 네가 정 주고 마음 줘봤자 너한테 무슨 득이 되겠어. 얼씨구나 너한테 맡기면 되겠다 싶어 너네 시아버지만 논하겠지. 근데 좀 신경 쓰이긴 한다. 뭐가? 첫째랑 둘째만 그렇게 붙어 다닌다고 소외시키고 셋째만 그렇게 예뻐한다며. 진짜 핏줄인 거 아니야? 헤이, 아니라니까. 다 남매야. 게다가 애들 나이가 있는데. 성인이가 생각하는 상식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비상식적인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무슨 수라도 쓰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시아버지한테 다른 음흉한 속내가 있는 것 같아. 엄마 앞에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지만 엄마가 하시는 말에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확신이 있었더라면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겠지만 갑작스러운 삼남매 입양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함께 지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특별히 나아지는 건 없어서요. 오히려 더 황당한 것은 가뜩이나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것도 못 봐주겠는데 그 은근한 차별의 남편도 합세했다는 겁니다. 체력이 안 되는 아버님 대신 남편이 몸을 써서 막내와 잘 놀아줬어요. 힘껏 둘러엎고 공중에 띄워준다거나 정원에서 캐치볼을 하는 식으로요.
둘째가 그게 부러워서 은근슬쩍 끼어들고 싶다는 신호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 남편은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둘째를 슬쩍 보고는 못 본 척 웃으며 막내한테 달려가는데 솔직히 남편이지만 순간 정 떨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막내만 슬쩍 불러다가 몰래 젤리 봉지를 쥐어주면서 비밀이라는 듯이 서로 웃고요. 아니 그거 얼마나 하는 거라고. 편의점에서 2, 3천 원짜리 하는 젤리를 막내만 따로 주나요? 그 밖에도 자연스레 막내를 보곤 자연히 웃으며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는데 첫째랑 둘째를 대할 때는 너무 형식적인 어투로 대응하는 것이 느껴졌지요. 오빠까지 그러기야? 뭘? 안 그래도 아버님이 애들 은근히 차별 대우하는 거 안쓰럽고 민망한데 오빠까지 합세해서 태호한테만 웃어주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뭐가 돼? 내가? 아이 내가 태호한테만 웃어줬다고?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애들 공평하게 대하는데 나 아까 아윤이한테 5만 원 용돈도 줬다. 아니, 왜 당신이나 아버님이나 계속 돈 이야기만 해? 돈을 얼마나 썼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 대하는 태도가 하나하나 다 다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성희야, 누가 보면 너 아동 복지사인 줄 알겠어. 신경 안 쓴다더니 내내 애들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매번 이렇게 만나는데 신경 안 쓰게 생겼어? 나 학원이라면서 아동학대 교육도 여러 번 받았어. 아버님이나 당신이 하는 것도 다 일종의 정서적 학대에 포함돼.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좀 의심이 드네. 의심? 무슨 의심? 당신이나 아버님이나 너무 태호만 좋아하니까 태호 당신 아이인 거 아니야? 뭐? 야, 성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해. 솔직히 태호는 남자애고 나 또 안 가리고 다가와서 웃어주고 하니까 더 정이 갈 수밖에 없더라. 아현이랑 아정이는 여자애들이라 그런지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더 어려운 게 사실이야. 그게 애들을 차별해서 대하는 거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어. 솔직히 나 이제 아버님 집 그만 가고 싶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가족끼리 정들여야 한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다가 애들 놀아주라고 시키고 계신 거잖아. 그럼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성희야, 적당히 거리감을 가져. 애들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네가 아연이 아정이 더 살뜰하게 챙기면 되는 거고 애들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 그냥 적당히 밥이나 먹는 자리라고 가볍게 생각해.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오빠가 안 만들면 되는 거잖아. 알았어. 내가 더 신경 쓸게. 네가 좀 싫으면 횟수를 줄이던지 아니면 나만 가든지 그러면 되잖아. 그렇다고 아빠 혼자 애들 키우는데 아예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거 봐. 우리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더니 결국 당신 그렇게 신경 쓰게 되는 거고 나도 결국 마음 두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키우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그것도 나쁘진 않지. 뭐? 아니. 농담이야, 농담. 애 없이도 살만하겠다 싶었는데 뭐 애들 보니까 또 애 낳고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도끼 눈 뜨고 쳐다보지 좀 마라. 하여튼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애들 차별하고 그래봐. 진짜 나 아버님 집에 안 가.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 뒤로는 좀 잠잠한가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는지 아버님도 좀 조심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식사 자리를 가졌고 자연스레 처음보다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가 전에 제가 영어 오답을 해설해 준 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종종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물어보는 것만 겨우 대답하던 첫째가 먼저 다가와 준 것이 정말 기뻤지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식사 자리가 어쩌다 보니 첫째의 가회 날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그게 싫거나 힘들진 않았습니다. 학원 일도 꽤 즐기면서 했을 만큼 애들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안 그래도 마음이 걸리던 차에 그 정도는 적당한 거리감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첫째가 식사 중 뭔가 불편한지 앉아서 자꾸 몸을 들썩이고 표정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선 뭐가 못마땅한지 또 훈계하시는데 그걸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게 아연이 너다. 아빠가 돌아오면 기쁜 얼굴로 맞이해야지. 맨날 그렇게 뚱한 얼굴로 있으니 아정이도 보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여자란 자고로 애교 있게 생글생글 웃어야 이 사랑받고 자라는 거야. 너같이 자기 기분 관리 못하면 남자한테도 사랑받고 살기 힘든 거야.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내 말이 틀린 거야? 저렇게 딱딱하게 굴면서 벽을 치면 어떻게 사랑받고 자라겠냐 이거야. 내가 자기들을 데려와 자식처럼 키워주겠다고 했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갚듯 이 쥐도 나를 즐겁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님,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인 것 같네요. 애들도 있는 자리니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다 같이 있는 자리라 애들 듣는 곳에서 언성 높이고 싶지 않고 더 상처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버님도 제가 그 자리에서 딴지를 건 게 언짢으셨는지 전에 없이 목소리를 키우시더라고요. 할 이야기 있으면 지금 해라. 내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내가 아연이 쟤한테 쓰는 돈이 얼만데 이 지금도 저것 봐 표정 보이냐. 지금 저게 자기를 입양해준 감사한 은인 앞에서 지을 표정이야. 아버님, 그만하세요, 제발. 왜? 애들 있어서 할 말도 못하겠다 이거야? 아연이 아정이 되고 너네 방에 들어가. 아빠 왜 그래? 아이 성이야 너도 그만해. 아이 얼른 들어가래도. 아버님의 벼락 같은 호통에 아정이 태우는 깜짝 놀라 일어섰는데 아연이는 꼼짝도 못하고 그저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은 자기한테 방귀라도 들었다고 생각하고 더 크게 호통을 쳤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연이가 일어나지 않은 채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려요.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고 앉아 있는 게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아까부터 왜 그렇게 불편한 기색이었나 했더니 얘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날에 생리가 터진 거였어요. 제가 여자애를 키워본 적은 없어도 이런 경험은 있다 보니 얼른 남편한테 눈짓해서 아버님을 데리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이 찾아 아빠 일단 나랑 나가서 바람 좀 쐬. 박 사장님이랑 만났다더니 약주하셨어? 왜 그렇게 화를 내? 아 이거 나라 이 며느리고 딸이고 다 나를 무시하듯 가르치려더니 그러는 거지? 아이 알았어 잠깐 좀 나와봐. 그렇게 남편이 시부를 데리고 사라지자마자 얼른 첫째에게 방으로 가라고 했어요. 의자는 걱정 말라고 다독이면서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화장실 가라고요. 쭈뼛거리던 첫째가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고 저는 그 사이 뒤처리를 했지요. 여자애들이라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과 다르게 따로 챙겨주는 용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제가 여성용품이랑 진통제를 사다가 애들 막 서랍에 넣어줬습니다. 둘째는 아직 어리지만 요즘은 쉬기가 빠르다고 하니 혹시 둘째도 시작하거든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했고요.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도움을 주고받기도 수월할 텐데
공부하는 애들한테 무슨 휴대폰 있냐고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건 남편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니 제가 더 보탤 말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애들은 다르다 해봤자 또 가르치려 든다고 화를 낼게 뻔했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해도 애들 입양하고 나서 긍정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히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첫째가 저에게 좀 의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업할 때도 눈에 띄게 질문도 많아지고 웃는 날도 많아졌죠. 방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께서 갑자기 첫째와 둘째를 필리핀 어학 연수를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필리핀 어학 연수? 아이, 좋지. 근데 얼마나? 나도 필리핀 나가는 김에 데리고 가는 거라 한 달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 이 애들이 좋다고 하면 두어 달도 괜찮고. 근데 태호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 두고 가려고 하는데. 아, 괜찮으면 준태랑 성인 네가 태호 좀 받아오. 네? 아니, 데려가시려면 애들이 다 데려가셔야지. 왜 태호만 두고 가세요? 처음 나가는 건데 애 셋을 다 데리고 나가자니 정신이 없겠다 싶다. 너도 알다시피 태호 저게 보통 까불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번엔 둘만 데리고 나가서 나도 일 좀 보고 하련다. 애들한테는 좋은 기회였지만 저한테 신경 쓸 거 없다고 하시던지 몇 달한테 애를 맡긴다는 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워낙 막내를 예뻐하던 남편이야 좋다고 신이 났지만 제가 좋을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님께서 아연이 수업을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며 유대감을 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제가 선의로 나서는 일도 못하게 하시니 황당했죠. 밥이나 먹고 가지. 아이 뭘 애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 곧 출국 준비도 해야 되고 정신없다. 밥 먹으러 오는 날 1시간 정도 봐주는 게 뭐가 일이라고요. 괜찮아요. 됐다. 내가 며느리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애한테 그렇게 학원비 쓰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고 가라. 아니, 밥도 먹기 싫으면 안 와도 돼. 그 속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지 감도 안 오는 거예요. 입양 전에는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지내서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된 아버님의 새로운 면모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같이 다 실망스럽기만 했고요. 남편에게 대체 왜 저러시는 거냐 물어도 남편도 모르겠다고 하고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몰라도 애들이랑 저희 부부의 사이를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인상도 받았죠. 그렇게 밥을 먹으러 가는 횟수도 줄이고 가더라도 정말 딱 밥만 먹고 헤어지기 몇 주였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첫째가 불쑥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 뭐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 그래. 알았어. 가서 봐줄게. 아, 어딜 가? 네? 아연이가 뭐 물어본다고 해서요. 내일 학교 가서 물어봐라. 그게 언니가 설명해주면 더 이해가 잘 돼서요. 아,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냐? 학교 학원 선생 돕다 뭐해? 아버님,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알려주는 건데요. 괜찮아요. 그럼 가져와서 식탁에서 해라. 방에서 오래 붙들고 있지 말고. 아버님, 괜찮다니까요. 어서.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첫째는 눈치를 보다 방으로 들어간 문제집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거실에서 셋째와 놀아주고 있었고 아버님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식탁에서는 저와 첫째 그리고 둘째만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실에 있는 시부 눈치를 살폈고 시부도 이상하게 첫째를 힐끔거리며 감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한데 아버님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이상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뭔가 있다고 느낀 것은 첫째가 물어볼 게 있다며 가져온 문제였어요. 평소에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뜸 영어 지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대체 왜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읽고 있던 지문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하긴 했는데 지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와 여동생을 도와주세요.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너무 놀라 첫째를 바라보았고 첫째는 펜을 쥔 손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어난 척 굴면서 대꾸해야 했죠.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언니는 지금 속고 있어요. 저와 둘째는 친자매지만 셋째는 제 친동생이 아니에요. 셋째는 언니 남편의 아들이에요. 저 사람은 조만간 우리는 파양하겠다고 했고 우리를 해외로 입양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생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놀라 첫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첫째는 저를 바라보지도 않고 계속 영어 문제를 푸는 척 손을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그 모든 이야기를 영어 지문을 읽는 척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어 시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아버님도 어느 정도 영어는 하시지만 거실과 식탁이 거리가 있었고 목소리가 작아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제야 저는 아버님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혹시 내 남편도 그걸 알고 있니? 그 아이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남편은 셋째와 신나게 몸으로 부딪히며 놀아주고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신이 난 태호의 웃음소리가 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춰주었습니다. 내가 널 도울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 믿고 기다려줘. 저는 최대한 태어난 척 굴면서 그날 바로 셋째의 머리카락을 가져와 남편과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두 사람은 친자라는 게 성립되었고 유전자 검사지를 받고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사람은 저를 두고 완벽한 연극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야 안 진실은 정말 끔찍했어요. 남편이 대학 때 만난 여자가 임신했었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자 키우다 보육원에 보내더라고요. 셋째는 2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다가 뒤늦게 아이에 대한 가책을 느낀 친모가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 거고요. 그땐 이미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으니 남편도 놀라긴 했을 겁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께 도움을 청했고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치부는 들추지 않은 채 자기 핏줄을 집으로 데려오는 방법으로 그 두 자매까지 이용한 거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니 당장 아버님 밑에 있는 아이들의 신변이 걱정되기도 했고요. 결국 일단 사람을 써서 아버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한계가 있었는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3남매 중 그 어느 누구도 아버님 호적으로 들어간 애들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셋째를 남편 호적으로 넣을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입양을 했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아버님 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보육원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제가 알기론 그 보육원 장원장이라는 사람은 아버님과 오랜 친구이기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보육원 장원장이 공범이 되어 무슨 수를 써도 써줬던 거겠지요. 필리핀 어학연수라고 했지만 첫째 말로는 두 자매를 해외 입양을 보내기 위한 작업이었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출국하지 못하게 막아야만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의 변호사를 찾아가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고 사실상 제3자에 해당하는 제가 나서서 아무런 증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신고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것이 있었는데 저는 바로 그 방법으로 애들을 구해냈어요. 그것도 애들이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에 말이에요. 아버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거예요. 아동학대 신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사안이 사안인지라 경찰을 움직이기가 보다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지만 불가피하게 상황을 과장시켜 경찰에 애들을 해외에 팔아 넘기려 한다는 말도 했고요. 아동학대라니 이 지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애들을 셋이나 입양해서 키우는 사회복지가라고. 아버님, 애들 입양하신 적 없잖아요. 법적으로 이 애들의 아버지라고 거짓 주장하시는 거예요? 뭐? 성희야, 아이 너 대체 왜 그러냐? 왜 이 사단을 만들어? 이 지금 당장 출국해야 하는 마당에. 출국이요? 왜요? 애들 필리핀에 입양 보내시고 막내 태우를 준태시 호적에 넣으시려고요? 뭐? 아이 그걸 네가 어떻게? 시아버지가 끝끝내 부정하며 날뛰는 바람에 상황이 어지러워질 뻔했는데 두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경찰에게 매달리는 바람에 모든 사실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아저씨,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들었어요. 이 아저씨가 저랑 동생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다고 하는 거 들었단 말이에요. 저 아정이랑 헤어지면 안 돼요. 엄마 아빠한테 제가 아정이 꼭 지켜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저씨,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장 입 다물지 못해? 결국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아이들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똑똑한 첫째의 증언으로 시작된 수사에 선행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던 추악한 시아버지의 비밀이 들통나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 보육원 장원장과 시아버지 그리고 몇몇 다른 인물들이 그동안 몇 번이나 불법 입양을 알선해왔고 그렇게 팔리듯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로 나간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신고로 애들 출국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뿐인데 아버님은 중재가 탄로나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자기 자식 치부를 감추고 자기 핏줄을 안전하게 다정해 드리기 위해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버님이 남몰래 하시던 일이 있으니 자연스레 맞물려 그렇게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요. 자기 아들이 자기 손주가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그렇게 물건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일까지 엮여 긴 소송으로 가봤자 남편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처음 아버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더니 제가 유전자 검사지를 들이밀자 충격받은 얼굴로 그제야 실토하더라고요. 솔직히 엄마는 그럴 만한 애라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놀랍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랑 나 사이에 애를 만드는 게 어렵더라. 그래도 태호가 어느 정도 우리 가족에 안착이 되면 그때는 둘째를 생각하고 있었어. 둘째? 누구 마음대로 둘째야? 오빠는 날 얼마나 만만한 사람으로 봤으면 그렇게 무서운 일을 꺼낼 수가 있어? 난 아빠가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뿐이야.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아연이 아정이를 그런 식으로 이용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다고. 때가 되면 적당히 좋은 부모 찾아 다시 보낼 거라고 하니 그 말을 믿은 것뿐이야. 그걸 변명이라고 해? 나는 몰랐다. 다 아버님이 한 일이다. 그러면 끝나는 일이야? 진짜 다행이다. 오빠랑 나 사이에 애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오빠는 몰랐다지만 오빠는 오빠 자식 챙기자고 걔들을 외면했을 뿐이야.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최대한 받아냈습니다.
남편 역시 아버님 일에 얽혔지만 남편은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일이 정리되고 난 후에야 막내를 자기 호적에 넣어 키우기 시작했더라고요. 보육원 원장도 같이 실형을 살게 되면서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은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현이와 아정이 자매도 있었고요. 그 뒤로 저도 애들을 몇 번이나 만나러 갔었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애들 나이가 있다 보니 손뜻 입양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이 알려져 아연이 아정이를 입양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계셨어요. 이번 일로 상처를 받아 어른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린 상황이라 아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연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희한테도 언니처럼 좋은 분을 부모님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아연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지만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많아. 이번 일로 네가 좋은 사람 손을 잡는 방법마저도 잃을까봐 그게 걱정이야. 어른들이 너희에게 상처를 줬지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 꼭 잊지 마. 네, 언니. 감사해요. 언니 아니었으면 저랑 아정이 지금쯤 필리핀까지 가서 헤어져 살았을 거예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야말로 나중에 크면 알 거야. 우리 생각보다 씀씀이다. 너도 내 인생을 살렸어. 앞으로도 아연이 아정이 자매랑은 연락하고 지낼 생각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원한다면요. 일이 깔끔하게 끝난 것 같지만 저는 그 일로 불면증이 생겨 종종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요. 어른인 저도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애들은 더 하겠죠. 저도 자매들도 이 일을 이겨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보려 합니다. 다시는 어른들로부터 상처받는 일 없도록 제가 도울 거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